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요. 그다음에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심심한 얘기를 나누면 좀 안 되니까 아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주 특별한 얘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좀 일반적인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최양호 원장님한테 네.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지금 조금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왜 피곤하냐고 생각했더니 어저께 잠을 거의 안 잤어요. 아, 그 그러시죠? 개표 방송을 네. 보느라고. 아, 그래서 피곤하구나. 그래서 원장님 어저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밤꼬박 샜죠. 그래서 재미난 게 네. 12시 땡땡이 치니까 48.3 대 48.3 동률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12시 땡땡이 날이 바뀌면서 네. 이제 또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네. 승기를 잡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런 굉장히 분열, 그리고 양분화된 사회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사회 통합이 윤석열 당선자 앞에 지금 던져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거 굉장히 관심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최근에 한 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MB 때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B 때는 0.9%가 떨어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0.99%가 다음 날 빠집니다. 네네. 오늘 우리는 아주 뭐 기분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는 한 이틀 후에 다시 이제 이거를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이 지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대선보다 더 중요한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증시를 압박하는 요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한번 잘 보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게 긴축적인 지금 경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모멘텀을 세운다든가 유동성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글로벌 지수와 글로벌 이슈가 진행되는 대로 우리 증시는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 오늘 제가 처음 뵙는 황세훈 연구위원님한테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큰 변화 없을 것이다. 통합이 더 중요하다. 저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지금 정책 중에서 양도세 없앤다 그랬고요. 주식 관련해서.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증여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조금 줄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날 텐데 네네. 경기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지지만 않는다면 우린 경기에 대해서 예상은 좀 어려우니까 네네. 지금 이 상태 이런 조건이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조금 살림살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어느 측면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 내지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게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공약을 좋아하시는 것도 네.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공약은 대체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느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증시와의 연관성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 철폐를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부양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공약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다시 전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세훈 연구위원님한테 연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책이 바뀌면
산업 관련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방향이 이렇게 좀 똑바로 가다가 살짝 왼쪽으로 틀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는 수도 거고 있고요. 네. 여태까지의 정책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ESG 관련 정책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원전 변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산업을 우리가 이 산업의 변화는 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 공부 좀 해야 돼라는 뭐 그런 섹터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제 이전 정부권에서는 탈원전이 기본적인 방향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탈원전이 아니라 당분간은 원전은 가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 산업들은 이전까지는 사실 혹한기를 겪을 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은 에너지 비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 전통적인 제조업들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아하. 그런 이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이렇게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네. 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MB 박근혜 대통령이 다 50% 근접해서 이제 득표율을 갖고서 성공을 하는데 네. 그러면 공약이 이제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공약 이행률을 보면은 43%, 39%, 40%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약을 지금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공약의 실현 시점이 언제 오느냐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이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거 반박자 빨리 가시면 안 되고요. 진짜 방망이 길게 잡으시고 천천히 다 선구하시면서 가도 늦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네. 네, 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최영호 원장님한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2007년에 런던에 있었거든요. 네. 런던에 있을 때부터 이 얘기 들었어요.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뭐 15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에요. 이거 뭐 이번 임기 때는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임기가 이제 뭐 2022년부터 이제 가면은 되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에 네. 시도를 한 번 했고 2015년도에 했고 작년 6월에 했는데 네. 세 번 다 실패를 했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2024년 이후로 이게 멀어질 게 뭐냐면 그 정도 세 번을 했으면 MSCI에서 뭐를 우리를 넣어줘야 되냐면 선진국 지수 승격 대상 관찰국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것도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24년 이후나 시작이 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MSCI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올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그럼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됐다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가 해제가 되면 신흥국 지수에 따라서 나가는 패시브하고 액티브가 얼마냐면 2,160억이에요. 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서 다시 들어올 것들은 얼마냐면 1,480억이에요. 마이너스 690억 달러가 오늘 우리가 지수에 들어가면은 네. 마이너스가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이밍도 봐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고요. 지금 MSCI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딱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24시간 운영되는 역의 원화거래 시장을 허용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4천억 외환보유고 갖고는 이거 감당하기가 지금 좀 벅차지 않냐. 알겠습니다. 네. 황세현 연구원님, 우리 최영호 원장님께서 뭐 4천억 가지고 좀 벅차다. 그러고 지금 숫자 말씀해 주셨는데
MSCI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편입 비중이 제가 한 12.5%? 예, 뭐 좀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벨롭 마켓으로 들어가면 뭐 얼마가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는 보니까 마이너스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뜻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숫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발표하는 기관마다 지금 그 추정되는 그러니까 네네.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유입이 되는 자금과 네네. 그다음에 이머징에서 빠져나가면서 유출이 되는 자금 규모 네네.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조 단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반대로 몇 천억 정도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추정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겠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 ETF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추정치가 나올 때는 특정 영역, 특정 패시브 펀드 영역 섹터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그 숫자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에 너무 많은 의미를 아직까지는 부여하기 어렵다. 왜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그 이머징 마켓을 추정하는 자금보다는 훨씬 더 클 걸로는 봅니다. 엄청나게 크겠죠. 훨씬 더 큰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예. 안정적인 시장이냐, 선진국 지수와 이머징 마켓 어느 게 더 안정적이냐? 당연히 선진국 지수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그러면 네.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PER 멀티플, 소위 우리가 받는 밸류, 그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죠. 네네. 그러나 이거는 장기간적으로 그것이 이제 뭐 움직여지면서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자금을 딱 추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까지도 우리가 방책을 갖고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섣부르게 도전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MSCI 선진국 지수는 뭐 어쨌든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예, 관찰국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하실 말씀이면 하세요. 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차이인 거냐?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법률 많은 관련해서도 것을 그렇고. MSCI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네. 거거든요. 따라서 MSCI 선진국 지수는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고요. 오히려 결과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원화 시장을 24시간 열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 득실을 따져서 만약에 이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MSCI와는 무관하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만일에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가 다 24시간 열어놨단 네. 말이에요. 큰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것이 오히려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는 거고요. MSCI 선진국 지수는 그러한 개방 정책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100% 모르겠습니다. 동의하는 게요. 네. 모셔가야지 우리가 막 안 달라서 들어가는 그렇죠. 그 모양새는 안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 지나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텐데 그 지금 그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그 뭐 개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그 개인들의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운 점, 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일단은 평평한 그라운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개인들과 기관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평평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네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정 부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고요. 개인과 기관들 간에는 신용도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할 수밖에 그러면요. 없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도의 차이를 감안을 한다면 개인과 기관이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2019년도였죠 아마 그 이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과 기관들 간의 신용도 차이에 따른 그런 조건의 이렇게 불평등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만기 같은 거요? 네. 만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네. 이건 많이 해소가 된 사안이거든요. 이전까지는 네네. 개인들은 60일, 네네. 기관들은 사실 무제한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들이 90일까지 늘어났다가 이 90일을 사실 지금은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연장할 네. 수 있는 걸로 완전히 네. 바뀌었거든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텐데 네네. 그래서 만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그래서 문제 개인들도 없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담보 비율에 있어서는 아직 좀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그 지금 시장이 아직 뭐 오미크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고 전쟁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한 2달, 3달 있다가 공매도 완전 재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보완 장치들을 지금 네.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기관님 말씀해주고 담보 비율 이제 조정이 되는 네네.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것보다 계속 뭐 한번 실행을 해보고 안 되면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MSCI 선진국 지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매도 안 풀고선 거기 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네. 지금 결국은 뭐냐면 우리 증시가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굉장히 금융 자산 시장으로 컸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빠르게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무서워 이거보다는 한번 계속 하면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 증시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마지막 질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지금 11시 39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대북 관련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대북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이 바뀔 것이고, 네. 이제 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외신들을 보면 네. 이번에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 후보가 다른 정책을 했고 지금 윤 당선자는 주적이라든가 또는 선제 타격 이런 등에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기대감은 뭐냐면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서 이것을 한반도 내 이 억제력을 남한이 가져주는 것들을 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는 냉각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한 고비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세훈 연구위원님한테 시간도 이제 다 돼서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만약에 이거는 좀 만약이라는 질문이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우리가 쿼드 4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받는 수혜 같은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중국으로부터의 피해를 좀 당할 수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어느 쪽에 이 노선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선택을 하라라는 외부적인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말씀하셨듯이 쿼드 4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글로벌 공급망이 분명히 변화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현재로서는 탈피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라든지 혹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글로벌 중심망의 초점을 옮겨야 된다는 논의들이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도 경제 대상 국가가 중국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좀 긴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위원님한테 질문을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대선이란 이 변수는 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FOMC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의 거시경제표의 흐름 이것을 더욱 중시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제일 좋은 지금 바로메터는 외환 환율입니다. 아하, 환율을 좀 보자. 네. 라는 말씀이고 그래도 정책주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현 시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하. 공약 이행률은 다 40% 미만입니다.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믿고 했다는 옛날에 MB 때 이화공영 사태처럼 64배 올랐다가 원전으로 올라가는데 며칠 안 걸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도 이제 증시의 대선 모멘텀은 완전히 이제 소멸하고 있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셔야 될 네. 것 같고요. 따라서 외부적인 요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다 대외적인 요소들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완전히 의견이 다르거든요. 경기 둔화를 일정 부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강한 수준의 통화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기를 이어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길게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상반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저는 그 긴축 얘기만 말씀하시면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합니다. 요새 또 긴축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안 좋습니다. 네.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위원님 하고요. 그 다음에 최양호 인포스탁 DLA 기업정책 원장님 모시고 어려운 질문 드렸고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